오늘은 빅뱅 이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빅뱅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근거들에 대해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 증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보편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이론들만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빅뱅, 빅크러쉬, 빅바운스, 빅프리즈,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등을 마지막으로 우주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태초에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묻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이전이라는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 태양, 은하, 그리고 물질, 힘,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순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있었죠. 138억 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빅뱅 우주론은 과학자 조지 레메트르가 1927년에 처음으로 제안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빅뱅 우주론은 알렉산더 프리드만 등 다수의 과학자들의 연구와 발전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이론이 완성되었습니다. 최초의 빅뱅 이론이 제안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호일과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정상우주론이 제시됩니다. 우주가 예전부터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주의 모든 곳이 동등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즉, 빅뱅이라는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허블의 법칙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증명되자 정상우주론은 우주의 팽창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또 다른 가설이 연속 창조설입니다. 허블의 법칙에 의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므로 물질의 밀도가 점점 작아져야 하지만 이를 상쇄하기 위해 물질이 계속 생겨나서 결과적으로 물질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정상우주론은 빅뱅이라는 사건도 애초에 없었고 우주가 팽창은 인정하지만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나 은하, 행성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한때 빅뱅 이론의 대안으로 1950년대에 주로 연구되었으나 현재는 관측 결과와 어긋나는 점이 너무 많아서 폐기된 상태입니다. 허블의 법칙이 발견된 뒤 아인슈타인은 일생 최대의 실수라며 이 모형을 철회하기에 이릅니다. 1931년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기존의 우주론은 영원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우주, 정적 우주론이 대세였어요. 정적 우주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직후 1917년 상대성 이론에 따라 제안한 우주론이죠. 나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팽창하는 우주도 수축하는 우주도 변하지 않는 우주도 가능하오. 하지만 나는 정적 우주론을 지지한다네. 우주는 영원하고 불변할 것이오. 우주는 수축도 팽창도 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이것을 정적 우주라고 하겠소.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변하지 않는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우주상수 람다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이 완성되죠.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당시 광전 효과로 노벨상도 받고 게다가 상대성 이론까지 발표하면서 킹갓 제너럴 엠퍼러 사이언티스트가 된 아인슈타인인데 어느 누가 감히 정적 우주론에 반기를 들어요. 절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정적 우주론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블이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을 발표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은 틀린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1931년 우주는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정적 우주론 그리고 우주상수 람다까지 철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허블이 일하고 있는 윌슨산 천문대까지 찾아가서 허블의 공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사과했죠. 나의 일생일대의 실수는 방정식에 우주 상수를 집어넣은 걸세. 정적 우주론은 틀렸네. 허블 자네가 맞네. 자, 이렇게 에드윈 허블은 10년 만에 인간의 우주론을 2번이나 바꾼 위대한 천문학자가 됐습니다. 결국 정상우주론과 빅뱅 이론의 차이는 빅뱅의 유무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며 물질이 계속 생성되지만 빅뱅 이론은 우주가 팽창하나 물질은 고정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주의 밀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빅뱅 이론, 즉 대폭발 우주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8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태초에는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으며 이후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를 형성합니다. 빅뱅 이론은 현재 관측되는 우주의 팽창을 토대로 추정되는 우주의 기원설입니다. 초기 빅뱅 우주론에서 탐사선을 통한 정밀한 관측과 물리학계의 검토를 토대로 점점 보완되어 현재의 빅뱅 우주론은 표준 우주 모형고는 우주상수 차가운 암흑물질 우주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주상수 차가운 암흑물질 우주론은 암흑물질을 언급해야 하므로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겠으며 빅뱅 우주론의 토대가 우주 팽창이므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챗GPT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우주의 확장 속도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인 허블 상수로 표현됩니다. 허블 상수는 과거의 관측 결과와 현재의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허블 상수는 일반적으로 킬로미터/메가파섹의 단위로 표기됩니다. 이 값은 공간의 각 메가파섹당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현재로서는 허블 상수의 추정값이 약 67.4킬로미터/메가파섹입니다. 경우에 따라 광속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주의 팽창 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우주의 구조와 확장에 영향을 주는 암흑 에너지와 관련된 미지의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블 상수는 최신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조정되고 업데이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허블 상수가 팽창 속도였다는 말이고 경우에 따라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고 하는데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물체가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은 곧 우주 자체의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찰자로부터 먼 물체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곧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르메트르가 빅뱅 이론을 창안할 당시의 어록입니다. 모든 것의 최초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있었다. 폭발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늘이 연기로 가득 찼다. 르메트르는 물리학자 겸 카톨릭 사제입니다. 처음 이론을 주창할 당시 빅뱅은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의 천지 창조, 곧 창세기의 빛이 이스라엘을 연상하게 되어 과학계로부터 저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르메트르가 카톨릭 사제였던 것이 과학계가 편견을 가지기에 좋은 조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동설 최초의 순교자 조르다노 브루노 역시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과학에서 배제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학자들도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프레드 호일입니다. 프레드 호일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싫어했던 이유는 이제 빅뱅 이론이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즉 성경에 따르면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빛과 함께 우주를 창조한 건데 이게 빅뱅 이론하고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드 호일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정상 우주론을 내놓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팽창한다고 해도 우주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주가 팽창하는 만큼 더 넓어진 공간에 수소를 비롯한 원자들이 새로 생겨나서 우주를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가 지금부터 아무리 더 커진다고 한들 우주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빅뱅 우주론 그리고 정상 우주론의 싸움은 무려 35년이나 이어졌어요.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완전 대세가 됐죠. 빅뱅 우주론 대 정상 우주론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까지 제가 예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눌러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빅뱅 이론은 지금까지도 우주의 시작 그리고 팽창을 가장 잘 설명하는 완전 대세 이론으로 자리 잡았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빅뱅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챗GPT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CMB라 불리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에서의 열 복사로서 빅뱅 이론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주 탄생 초기에 빅뱅 이후 약 38만 년 후에 발생한 우주 마이크로파 잔류 복사입니다. 빅뱅 이후 초기 우주는 높은 온도와 밀도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전기자기파와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광자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점차 감소하면서 38만 년 후 온도가 약 3000 켈빈 정도로 떨어지면서 광자들은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자들이 현재까지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며 우리가 관측하는 마이크로파 범위의 전자기파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배경 복사입니다. 배경 복사는 일종의 우주의 열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많은 우주 관측들에서 이를 통해 우주의 초기 상태와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빅뱅 후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도까지 내려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주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사건이죠. 혼탁한 우주에 또 한 번 격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빛입니다. 처음으로 물질에서 분리된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최대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빅뱅 이후 38만 년 동안 우주의 온도가 수천 도에 달할 정도로 뜨거웠고 물질의 분포 또한 은하나 별이 형성되지 않은 매우 균일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확산된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을 정밀 분석해보면 현재의 표준 우주론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함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올베르스의 역설 또한 빅뱅 우주론의 좋은 증거가 됩니다. 올베르스는 질문합니다.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우주가 무한히 넓고 전체에 걸쳐 가시광선을 내는 별이 고르게 퍼져 있다면 천체의 밀도가 우주 전역에 일정하게 되고 그렇다면 지구의 밤하늘은 태양의 표면만큼 밝아야 하지 않은가? 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에는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았으나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역설이 해명되게 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우주의 팽창으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유한해지고 허블 상수에서 언급했듯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영역에서는 천체들이 내는 빛이 지구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속도보다 빛이 이동하는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지구의 밤하늘이 밝게 빛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다른 요인들도 많습니다. 결국 올베르스의 역설은 허블 상수와 관련이 있으므로 허블 상수를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허블 상수는 h로 표기하며 쉽게 말해 우주의 팽창 속도입니다. 지구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은하가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숫자이지요. 따라서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가지고 은하와 지구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지구와 은하 사이의 거리를 알면 그 은하의 후퇴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후퇴 속도는 은하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후퇴 속도란 우리 은하계에 대하여 외부 은하들이 멀어져 가는 속도를 말합니다. 허블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 계수란 두 변수의 비가 일정할 때 그 일정한 값을 말한다는데 원장님도 잘 모릅니다. 1929년에 발표된 허블 법칙에 따르면 지구를 기준으로 모든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와 거리 사이에는 매우 단순한 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즉,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집니다. 2배 멀리 있는 은하는 2배 빨리 멀어지고 3배 멀리 있는 은하는 3배 빨리 멀어지겠죠. 은하 A가 지구에서 멀어지는 속도를 V, A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은하 B는 지구에서 2R, 은하 C는 지구에서 3R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은하 B의 멀어지는 속도는 2V이고 은하 C가 멀어지는 속도는 3V가 됩니다. 원장님 생각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인 듯한데 뇌피셜일 뿐입니다. 우주 어디에서 관측하든 모든 은하는 서로로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멀어집니다. 결국 허블은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음을 밝혀냅니다. 결론은 우주는 일정한 비율로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미있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어떤 은하에서 보더라도 주위의 다른 은하들이 그 은하를 향하여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허블이 은하들을 연구하고 있던 1929년으로 가봐요. 허블은 미국의 천문학자 베스토 슬라이퍼의 은하 관측 결과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어지고 있는 은하 개많음. 허블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당시 윌슨산 천문대 연구원 밀턴 휴메이슨과 함께 은하를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업무를 분담했는데 허블은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했고요. 휴메이슨은 은하들의 도플러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그렇게 허블과 휴메이슨은 총 46개 은하들의 적색 편의와 거리를 측정해냈죠. 그 다음에는 X축에는 은하의 거리, Y축에는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대입해서 거리 속도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결과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안드로메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은하들이 적색 편의 현상을 보인다고? 이거는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구만. 게다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더 심합니다. 즉 더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직선이 있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예요. 이 허블 상수 값이 크면 클수록 우주가 아주 빠르게 팽창한다는 뜻이죠. 허블 상수의 역수로는 우주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값이죠. 허블과 휴메이슨은 이 그래프를 논문에 싣고 나서 더 멀리 있는 은하들을 추가적으로 관측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1년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죠. 그 논문이 바로 그 유명한 허블의 법칙입니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즉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죠. 허블의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정말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또 우주의 팽창을 거꾸로 돌려보면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은 하나의 점이 되죠.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은 현재까지도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대단히 강력한 증거예요. 팽창할 때 먼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갔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우리에게 접근해 오겠죠. 만약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 지구에서 R만큼 떨어진 은하 E가 V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면 최초의 시간인 T만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은하 E는 지구 바로 옆에 와 있을 것입니다.
2R만큼 떨어진 은하 B도 시간 T만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지구 바로 옆에 와 있을 것이고 3R만큼 떨어진 은하 C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간을 반대로 돌리면 과거의 어느 한 지점, 즉 시간 T만큼 거꾸로 돌린 시점에는 모든 은하가 한 점에 밀집되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이 모여 있었으니 태초의 우주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고 뜨거웠을 것이고 바로 그 순간이 대폭발 빅뱅의 순간이 있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우주가 되었다는 것이 현대 우주론의 정설입니다. 암튼 현재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 가장 어렵다는 적색편의 현상입니다. 적색편의를 공부하기 전 도플러 효과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1924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는데 허블의 이번 발견은 천문학계에서 엄청난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에드윈 허블은 세계 최고의 스타 천문학자가 됐습니다. 안드로메다는 90만 광년 떨어진 외부 은하라는 걸 밝혀낸 에드윈 허블은 영광에 취해 있지 않고 바로 다음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은하들의 분광을 연구하는 거죠. 허블은 대략 30개의 은하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났습니다. 즉 은하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허블의 이번 발견 역시도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대사건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부엉이들은 먼저 도플러 효과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부엉이 한 마리가 자동차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머신들은 관중석을 쌩쌩 지나가는데 가만히 소리를 한번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머신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분명히 다시 들어봐도 자동차 소리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파동의 원천이 되는 파원과 그 파동을 관찰하는 관찰자 사이의 거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파동은 기본적으로 360도 전방향 같은 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파동의 근원이 되는 파원이 이동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같게 된다면 파원과 파동의 상대 속도는 상쇄됩니다. 즉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자, 똑같은 원리로 파동의 진행 방향 그리고 파원의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된다면 상대 속도가 더해져서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음파의 파장이 짧아지면 부엉이 쪽으로 다가오는 머신의 소리는 높게 들리게 되고 부엉이를 지나서 멀어지는 머신의 소리는 음파의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낮은 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소리를 내는 음원 그리고 관찰자의 상대적 운동에 따라서 음파의 진동수가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자, 만약에 머신이랑 부엉이 둘 다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이 머신의 소리를 들어본다면 소리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앰뷸런스가 내 쪽으로 올 때는 높은 음으로 들렸다가 앰뷸런스가 나한테서 멀어져 갈 때는 낮은 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도플러 효과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파동에 적용이 됩니다. 빛은 파동이기도 하니까 빛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백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태양빛은 백색이 아니라 여러 파장의 빛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면은 형형색색의 색으로 나눠지죠. 자, 이거는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가 뜨는 거랑 같은 원리죠. 자, 이렇게 백색으로 보이던 태양빛이 사실은 여러 파장의 빛들이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이 빛의 파장에 따른 분포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태양빛의 스펙트럼은 무지개처럼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트럼은 진동수가 많고 파장이 짧을수록 파란색을 띠게 되고 진동수가 적고 파장이 길수록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자, 이제 필요한 기초 지식은 다 알았으니까 빛의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은하가 지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칩시다. 빛의 경우에는 광원이 접근해오면 관측되는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빛은 파란색을 보이게 되고 이 현상을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은하가 지구로부터 아주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고 칩시다. 진동수는 작아지고 파장은 길어지니까 빛은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 보이겠죠. 자, 이 현상을 바로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소리의 도플러 효과 그리고 빛의 도플러 효과까지 다 알았죠? 자, 그럼 만약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의 빛을 관측했는데 파란색을 띈다, 즉 청색편이다. 그렇다면 그 은하는 우리 지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구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청색 편의를 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멀리 있는 은하가 붉은 파장을 띈다면, 즉 적색 편이라면 그 은하는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플러 효과란 파원이나 관찰자가 움직일 때와는 다른 진동수의 파동을 관측하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파원과 관찰자가 서로 가까워지면 파동의 진동수가 커지고 서로 멀어지면 파동의 진동수가 작아집니다. 다음의 공식에 따르면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면 진동수가 작을수록 파장은 길어집니다. 이제 적색 편의로 들어갑니다. 외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대부분 흡수선들의 위치가 원래 위치보다 파장이 긴 적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은하에서 온 별빛의 흡수선들이 적색 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는 은하들이 바라는 빛의 파장이 스펙트럼에서 본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적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뜻합니다.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이유는 가시광선 내의 별빛 스펙트럼은 짧은 파장의 빛일수록 청색, 반대로 긴 파장의 빛일수록 적색을 띱니다. 따라서 멀어져 가는 빛은 파장이 길어지고 별이 지구의 관측 위치로부터 멀어지면 그 별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빛 스펙트럼 내의 흡수선도 적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블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결국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지구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허블은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음도 밝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대부분의 은하가 적색 편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우주가 팽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팽창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빅뱅 이론의 근거도 우주 팽창의 증거도 이론으로나마 공부하였습니다. 원장님이 천문학자가 아니어서 다소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챗GPT에게 물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